현재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쭉 보시면 가장 그 규제가 세다는 은행업 규제의 본질이 사실 소유 규제이고, 그 다음에 규제가 가장 느슨하다는 신용카드업은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열거주의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업무들을 열거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하려고 하는 뭐 부동산의 조각투자, 저작권의 조각투자, 뭐 앞으로 뭐 다양한 조각투자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수용이 안 되죠. 수용이 안 되니까 그건 샌드박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샌드박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자 포괄주의로 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꽤 시간이 걸리고 뭔가 규제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열거주의,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게 뭐냐면 이 샌드박스라는 겁니다. 규제 샌드박스. 아시겠지만 샌드박스는 연구에서 처음 실시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체계에서는 법으로 안 되는 거를 예외로 해가지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고 그 법 하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 그 여러 가지 위반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다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규제 샌드박스가 대안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과연 대안이냐라는 문제제기를 제가 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핀테크 지원센터가 실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감독원, 금융위가 거쳐서 여기 보시면 자 신청서 접수해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거쳐요.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해요. 자, 3번을 거쳐요. 혁신심사 소위, 혁신심사위원회, 금융위원회. 그런 다음에 부가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해서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이걸 연장 가능합니다. 2+2+1 해가지고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이거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괜찮아? 그러면 이제 법을 고칩니다. 되게 합리적이죠. 되게 합리적이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앞에 여기서 드러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정식 신청을 하면 이 프로세스로 가는데 정식 신청 전에 창구지도가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자 부동산 유동화, 조각투자 되게 좋은 방식이잖아요. 그거를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좀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들 포함해서 그걸 딱 보고 이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되는구나 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신청을 엄청 많이 하는 거죠. 신청을 엄청 많이 하면 저 신청까지 안 가고 그 전에 이제 사전 검토 단계가 있어요. 사전 검토 단계에서 신청을 쫙 받은 다음에 이게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샌드박스를 해주면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정식 신청 가기 전에 거기서 스크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샌드박스는 일단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아니면 괜찮으면 법에 반영해서 포지티브 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인데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이제 창구지도가 작동을 하게 되면 아예 정식 신청까지도 못 갈 수가 있다. 그게 현실일 수 있다. 그게 현실이다. 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제도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자, 열거주의가 문제가 있어? 샌드박스로 해봐. 샌드박스 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업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다른 새로운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샌드박스가 새로운 인허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샌드박스가 대안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게 현재 규제 체계의 저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현재 보시면 우리는 이 포지티브 구조화에서 있고 포지티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뭐 많이 그 인터넷에도 보면 등장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허용된 것만, 열거된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체계를 갖고 있다? What, Who, How 이렇게 열거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를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하자고 해도 열거가 안 돼 있으면 힘든 겁니다. 대표적인 게 디지털이죠. 디지털 온라인. 사실은 법이 탄력적이면 온라인이든 디지털이든 오프라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기존 업무를 하고 있는 데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체계입니다. 일단 그 문을 통과하면 돼. 일단 그 문을 통과하면 그다음부터는 먹고 사는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게 돼요? 밑에 보신 대로 렌트 시킹을 하게 돼요. 이 라이센스를 최대한 따려고 거기서 경쟁을 하게 되고 딴 다음에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걸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자, 원칙 허용이고 예외 금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 세이프티 이슈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시큐리티 이슈가 되는지 프라이버시, 사운드니스 이런 부분의 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다 허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어떤 부분이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기득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기득권이 항상 어디에 노출돼요? 경쟁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가 제가 보는 미국이 가장 이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근접해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왜 미국의 새로운 기업들이 막 등장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막 등장을 하겠어요?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당국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경우 이제 코인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잖아요. 코인 그냥 하고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 머니 같아? 그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양거 들여다봐야겠다. 일단 시장에서 나온 거고 그런 다음에 들여다보고 이걸 어떻게 그럼 규제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사전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허용이 돼 있지 않으면 그 시도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그런 구조고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는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제가 아무나 금융업을 또는 핀텍을 하도록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는 대로 그 업무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대폭 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거 이거예요. 상품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가격은 어떻게 하고 이런 세팅, 특히 채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점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방문 판매를 해서 하는 것도 방문 판매가 허용된 것만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의 경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은 인터넷 전문의 특별법의 경우에는 절대로 오프라인 점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해라. 모바일하고 PC로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제 체계를 고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이걸 무한정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거 보시는 대로 이 오른쪽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뢰사회가 아니잖아요. 야, 내가 저거 허가해줬다가 제 사고 치면 어떡하지? 나중에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컨선이 당국자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컨선을 저는 이 맞다로 봅니다. 만약에 자, 사전 규제가 아니고 포괄 규제를 해가지고 허용해줬을 경우에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엄청난 과징금, 과태료 또는 벌금 또는 결국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회사 문을 닫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거하고 그 사전 규제를 자, 예외적 방식으로 해서 포괄주의 도입하는 것이 패러럴하게 병행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 자, 우리나라는 항상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한데. 자, 열거주의 체계하에서 사고가 터져요. 자, 사모펀드 케이스가 발생해요. 정부 유출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사모펀드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를 손가락질합니까? 당국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실은 옵티머스나 이런 데들이 물론 이제 강력하게 처벌을 받긴 하지만 그 사업자가 문제인 거지 당국이 문제가 사실은 저는 물론 아주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당국으로 가요. 왜? 너 왜 그거 이렇게 많이 허용해 줬어? 그리고 왜 너 그런 장치 안 만들어 줬어? 그러니까 열거주의 체제에서는 끊임없이 모든 손가락질,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하면 당국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국은 그걸 받아가지고 더욱더 엄격하게 운영하고 촘촘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규제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가면서 금융회사의 상대적인 디스플린이나 책임은 약화되는 구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옛날에 그 웰스파고 그 페이크 어카운트가 터졌을 때도 어떤 거를 읽어봐도 당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웰스파고로 향했고 웰스파고의 경영진이 물러나고 웰스파고에 대한 책임받고 처벌받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물론 그 은행도 문제가 되겠지만 되게 모든 게 손가락질 어디로 합니까? 규제 당국자의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금융회사의 어떤 역량이나 상대적인 자율성이나 이런 분들이 발휘될 수가 없고 이런 구조로 계속하면 금융혁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늘 말씀드린 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플레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해야 되느냐? 그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현재 구조화에서는 끊임없이
규제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가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 그 안에서 뮤직하우 케이스가 매우 흥미로운 케이스를 저는 제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